멸치의 꿈. 입 작은 병어는 쫑알쫑알, 납작한 갈치는 투덜투덜, 허리 꼬부라진 새우는 구시렁구시렁, 꽁무니에 눈 달린 꼴뚜기는 꿍얼꿍얼. 가자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모습이 이상해졌잖아. 눈이 한쪽으로 몰린 가자미는 눈만 껌뻑껌뻑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다 멸치 때문이라고. 도대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남쪽 바다에 사는 부자 멸치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이상한 꿈일세. 보통 꿈은 아닐 거야. 무슨 꿈일까? 다음 날 멸치는 누가 꿈풀이를 잘하는지 알아보았어요. 다들 서쪽 바다 진흙밭에 사는 낙지가 최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게으른 멸치는 멀리까지 가는 게 싫었어요. 옳거니 낙지를 불러오면 되겠군. 멸치가 가자미를 불렀어요. 낙지 선생을 데려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가자미는 허둥지둥 서쪽 바다로 향했어요. 출렁출렁 파도 따라 둥실둥실 헤엄쳐 갔죠. 낙지 선생, 낙지 선생. 낙지는 진흙 속에 꼭꼭 숨어 있어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디 숨었나? 여기저기 들춰보세. 이 구멍도 아니고 저 구멍도 아니고. 드디어 가자미가 낙지를 찾아냈어요. 제발 저와 함께 멸치님을 만나러 가주세요. 그 먼 곳까지 가자고. 늙은 낙지는 온몸이 흐느적 기운이 없어서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가자미는 얼른 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냥 제 등에 업히세요. 가자미는 낙지를 등에 업고 휘청휘청 헤엄치며 남쪽 바다로 갔어요. 낙지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멸치가 후닥닥 뛰어나왔어요. 어서 오시오, 낙지 선생. 멸치는 낙지를 얼른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기분 좋게 해주면 꿈풀이도 잘해주겠지. 멸치는 낙지를 위해서 큰 상을 차렸어요. 맛난 음식을 가득, 귀한 술을 철철, 노래와 춤까지 곁들였어요. 가자미는 문 밖에서 멸치가 상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멸치가 낙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지 뭡니까? 오호, 보통 꿈이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있더니 누군가가 나를 싣고 가더군요. 갑자기 흰 눈이 펑펑 쏟아지고요. 제 몸은 더웠다 추웠다 했지요. 무슨 꿈이 이리도 이상한지. 낙지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멸치님, 그렇게 좋은 꿈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낙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멸치님이 용이 되어 하늘로 훨훨 올라갈 꿈입니다. 정말이에요? 멸치의 입이 쫙 벌어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용은 비를 내려야 하잖아요. 바닷물을 보려야 하니까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요. 아하,
아, 그렇군요. 내가 용이 된다. 용이 된다네. 멸치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헌데 누군가가 나를 싣고 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용은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떠다니지요. 그러니 구름을 탄 것이지 뭐겠습니까? 과연 낙지 선생 용하시군요. 그럼 흰 눈이 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는 법. 날씨가 추워지면 비가 눈이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눈 오는 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이로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 멸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뭘까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용이 사계절을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멸치님 손안에 있습니다. 허허허허, 그렇게 좋은 뜻이었군요. 멸치는 기분이 무척 좋아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물고기들을 모두 불러 꿈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용이 될 만한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멸치는 물고기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낙지를 데려온 가자미를 까맣게 잊었던 것이지요. 가자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저들끼리만 잘 떠먹고 떠드는군. 흥. 멸치는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낙지 선생, 모두에게 꿈풀이를 한 번 더 해주시시오. 부호호호. 꿈풀이를 듣고 물고기들이 축하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용이 된다니요. 그때 문 뒤에서 가자미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건 엉터리 꿈풀입니다. 어부의 낚싯바늘에 걸려 휙 끌려 올라가는 꿈이라고요. 멸치가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가자미, 내가 뭘 알아? 하하, 용이 돼 다시 땅에 내려온다고요? 그건 낚싯줄에 매달렸다가 땅에 떨어지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엉터리 꿈풀이가 어딨어?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가자미는 더 크게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싣고 간다고 했지요. 그거야, 용이 구름을 타고 가는 거지.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어부의 바구니에 실려 가는 것이지요. 뭐라고? 그래, 좋다. 그럼 흰 눈은 무엇이냐? 멸치를 구워 먹으려면 소금을 솔솔 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흰 눈이 내리는 거지요. 가자미는 점점 더 약을 올렸어요. 참다 못한 멸치는 가자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설치느냐?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또 뭐란 말이냐? 뜨거운 숯불에 구운이 덥고 불을 피우느라 부채를 후후 붙이니 춥지요. 뭐야? 멸치는 몹시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가자미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말았어요.
물고기들이 가자미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세상에, 가자미 눈 좀 봐요! 뒤에 있던 꼴뚜기가 얼굴에 들이밀다가 가자미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이고, 내 눈도 저리 되면 어쩌지? 꼴뚜기는 얼른 두 눈을 떼서 꽁무니에 척 붙였어요. 와, 한쪽 눈이 몰리고 한쪽 눈이 꽁무니에 붙었네. 구경하던 물고기들이 배를 잡고 까르르 웃었어요. 병어도 크게 웃고 싶었지만 멸치에게 혼날까봐 입을 움켜쥐고 호호호호 작게 웃었어요. 그러다가 입이 콩알만하게 작아졌어요. 아이고 배 아파. 새우는 너무 웃다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았어요. 무슨 구경이 났다고 이래? 다들 돌아가라고. 멸치가 화가 잔뜩 나서 물고기들을 쫓아냈어요. 우르르 몰려나가던 물고기들은 밑에 깔린 갈치를 못 보고 꾹꾹 밟아버렸죠. 불쌍한 갈치는 그만 납작해졌어요. 꿈 소동이 일어난 뒤 멸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용이 되는 꿈일까? 낚시 바늘에 걸리는 꿈일까? 멸치는 속이 타서 비쩍비쩍 말랐어요. 그때 우스꽝스럽게 변한 물고기들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낙지의 꿈풀이가 맞을까요? 가자미의 꿈풀이가 맞을까요? 진짜 궁금하시죠? 요술 맷돌. 아주 먼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신기한 요술 맷돌이 있었어요. 드르륵 쿵떡 나와라. 손잡이를 뱅글뱅글 돌리며 주문을 외우면 금이든 쌀이든 바라는 대로 척척 쏟아졌어요. 드르륵 쿵떡 멈춰라. 다시 주문을 외우면 쏟아지는 것이 뚝 그쳤지요. 요술 맷돌 하나만 있으면 뭐가 부럽겠어. 글쎄 말이야. 임금님은 참 복도 많아. 요술 맷돌에 대한 소문은 나라 곳곳에 퍼졌어요. 마침내 욕심쟁이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도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보가 까마귀 깃털보다 더 새까만 사람이었어요. 놀부가 형님 하고 부를 만큼 말이에요. 요술 맷돌이라고? 당장 가서 훔쳐와야겠다. 그날 밤 도둑은 궁궐로 숨어 들어갔어요.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둑은 요술 맷돌을 낑낑 짊어지고 냅다 도망쳤어요. 에고고 무거워. 간신히 바닷가로 달려온 도둑은 미리 마련해둔 배에 냉큼 올라탔죠. 아, 살았다. 도둑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맷돌에서 뭐든지 나올까? 아이고 못 참겠다. 당장 알아봐야지. 밥이 나오게 할까? 돈이 나오게 할까? 아니야. 이왕이면 소금이 나오게 하자.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하고 값도 비쌌거든요. 도둑은 요술맷돌 손잡이를 뱅글뱅글 돌렸어요. 드르륵 쿵떡 나와라 소금. 도둑이 주문을 외우자마자 맷돌에서 눈부시게 하얀 소금이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와, 진짜다 진짜. 소금이야.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도둑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솔솔솔솔 소금은 금세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기우뚱 기우뚱 배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도둑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차, 맷돌을 멈추게 해야겠군. 그런데 주문이 뭐였더라? 도둑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가만, 드르륵 쿵쿵 멈춰라? 아니야. 드르륵 철컥 멈춰라? 아니, 이것도 아닌데. 아, 맞다. 드르륵 쿨쿨 멈춰라 소금. 하지만 소금은 계속해서 술술 쏟아졌어요. 안 돼. 그만 멈추라니까. 사람 살려. 마침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욕심쟁이 도둑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요술맷돌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요술맷돌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쉴 새 없이 소금을 쏟아내고 있대요. 그래서 바닷물이 그렇게 짠 것이랍니다. 신기한 샘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날마다 나무를 해서 겨우 먹고 살았지만 둘 다 얼굴 한번 찡그린 적이 없었지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할멈 다녀오리다.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마침 마을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갔어요. 애들아, 넘어질라. 조심해야지.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여태 자식이 없었거든요. 초가집에 살아도 고기 반찬이 없어도 좋아. 그저 자식 하나만 있으려면.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감님, 산에 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 나이에 자식 하나 없다니. 영감님도 참 안 됐어. 그러게 말이야. 안쓰러워서 원. 그때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심술궂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만 불쌍한가? 나도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못 들은 척 일만 했죠.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괜히 트집을 잡았어요. 자네들 그렇게 대충 일해도 괜찮나? 하늘에서 쌀이 툭 떨어지기라도 하는가 보군. 자기야말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꼬부랑 할아범이 나무나 제대로 하겠어.
이번에는 산으로 일하러 가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흘기며 빈정거렸어요. 저런 못된 영감과 한 마을에 살아야 한다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숨차다. 할아버지는 산 중턱까지 가까스로 올라갔어요. 곧바로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들었지요. 쿵. 하지만 도끼 소리는 금세 뚝 멈추었어요. 휴, 잠깐 쉬었다 할까? 이제 늙어서 나무 하는 것도 힘들구나. 어느새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빼종빼종.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새가 이렇게 고운 노래를 부르지? 할아버지는 주위를 두리번 살폈어요. 아, 저기 있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어요.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할아버지는 나무하는 것도 있고 파랑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빼종빼종. 파랑새는 쉬지 않고 지저귀면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녔어요. 파랑새야, 어디 가니?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가지마 파랑새야. 할아버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어요. 마침내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사뿐히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샘물이 있네. 목마르던 참에 잘 됐군. 할아버지는 꿀꺽꿀꺽 샘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하품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깜빡 잠이 들었구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해가 져서 날이 어둑어둑했거든요. 이런, 할멈이 걱정하겠군.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빈 지게라 그런가 너무 가벼운걸. 할아버지는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뿐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집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웬 젊은이가 집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누구시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할멈, 나요 나. 에구머니!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글쎄, 할아버지가 몰라보게 젊어진 거예요. 할멈, 왜 그러시오? 할아버지는 달려가 할머니를 얼른 일으켰어요. 이 영감 얼굴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할아버지가 손으로 더듬더듬 얼굴을 만졌어요. 아니, 주름이 어디 갔지? 수염도 없네. 할아버지는 시냇가로 달려가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이런, 세상에, 내가 젊어졌어.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그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어. 할멈 또 내일 샘으로 갑시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고 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샘물로 목부터 축였지요.
시원하다.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몰라보게 젊어졌어요. 얼마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란히 손을 잡고 성큼성큼 산을 내려왔어요. 저 사람들 누구지? 글쎄, 누굴까 잘 모르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못 알아보고 수군수군했어요. 여보게, 우리라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졌다는 소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로 퍼졌어요. 뭐? 꼬부랑 할멈이 젊어졌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지요. 이럴 수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할아범, 아니 젊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어졌는지 좀 알려주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젊어진 까닭을 이야기해주고 샘물이 있는 곳도 알려주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 부랴부랴 샘물을 찾아 나섰어요. 옳거니 저 샘물이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가지에 샘물을 가득 담았어요. 꿀꺽. 실컷 샘물을 마시고 나니 곧 졸음이 밀려왔어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왜 안 돌아오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웬 아기가 누워있지 뭐예요? 아이고,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었군 보군.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워요. 그럽시다. 우리도 이제 자식이 생겼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김생원.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김생원이 이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김생원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려. 이를 어쩌면 좋아요. 김생원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했어요. 얼마 후 김생원은 병이 들어 아예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가서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김생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저러다 3년도 못 살고 돌아가시겠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생원의 병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를 지나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듣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웃었다. 이렇게 웃은 일은 난생 처음이야. 남의 불행한 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다니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려. 그러나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웃다가 한참 만에야 겨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시오, 김생원님. 제가 김생원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김생원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3년국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시면 돼요. 이 기 나쁜 사람, 지금 날 놀리는 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이면 9년, 4번이면 12년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번개같이 3년 고개로 뛰어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신령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걱정 마라. 너는 100살까지 살 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신령님 흉내를 냈던 것이지요. 그 후로 김생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심술쟁이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사또가 살았어요. 보타분 위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쭉 째진 눈은 실쭉셀쭉. 심술쟁이 사또는 씻기, 일하기, 생각하기를 싫어했어요. 빈둥빈둥 돌기, 맛난 음식 뺏어 먹기, 무엇보다 심술 부리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사또는 하루라도 심술을 안 부리면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떡 해와라, 엿 해와라, 황삼 해와라 시켜놓고는 배불러서 싫다, 달아서 싫다, 써서 싫다, 이래도 심술, 저래도 심술. 마음씨 착한 이방은 사또가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조마조마했어요. 흰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사또는 뱅글뱅글 눈을 돌리며 삐죽삐죽 입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심심해라. 뭐 재밌는 일 좀 없나?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여봐라 이방. 탱글탱글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내일까지 산딸기를 구해오지 못하면 곤장 백대를 맞을 줄 알아라? 네? 산딸기라고요? 이방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겨울에 산딸기를 어찌 구한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방은 걱정을 하다가 끙끙 앓아 누웠어요. 눈을 감아도 찰싹, 눈을 떠도 찰싹. 볼기 맞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엉덩이가 화끈화끈, 식은땀이 줄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방의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휴, 어린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이방은 머뭇거리다가 산딸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일 아버지 대신 제가 사또에게 갈게요. 아서라, 내가 가서 어쩌려고. 이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꼭교. 이방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리는데
아들이 성큼성큼 집을 나서지 뭐예요. 아니, 얘야, 진짜 내가 가려고? 안 된다, 안 돼.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다녀올게요.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이방은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털썩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사또,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다가 그만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물 한 모금도 못 넘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얘끼 이놈, 한겨울에 독사가 어딨느냐? 아들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한겨울에는 산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사또는 얼굴이 벌개져서 헛기침만 했어요. 이방의 아들에게 창피를 당한 사또는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어요. 얘 신혼 녀석, 어디 두고 보자. 며칠 뒤 사또가 이방을 다시 불렀어요. 여보라 이방,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물놀이를 가고 싶구나.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지 못하면 곤장백대를 맞을 줄 알아라. 네? 돌로 만든 배라고요? 잔뜩 겁먹은 이방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또는 신이 나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지요. 이방은 끙끙 앓아누웠어요. 아이고, 내 볼기자. 아버지, 또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방은 망설이다가 돌로 만든 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방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날 아들은 또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아버지가 돌로 배를 만들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모래로 만든 밧줄을 주시면 당장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사또가 몸을 바리르 떨며 소리쳤어요. 얘끼놈, 모래로 만든 밧줄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들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돌로 만든 배는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사또는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쿵쿵 쳤답니다. 사또가 창피를 당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어요. 그거 참 깨소금 맛일세 그려. 마을 사람들은 똑똑한 이방의 아들을 칭찬했어요. 그 소식은 다시 사또의 귀에 들어갔죠. 개심한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사또는 이방과 아들을 혼내줄 생각만 했어요. 옳지, 이만하면 꼼짝 못하겠지? 내 이놈들을 그냥. 사또는 이를 바드득 갈았어요. 날이 밝자 사또는 냉큼 이방을 불렀어요. 여보라 이방, 새끼뱀 수소를 보고 싶구나. 내일까지 새끼뱀 수소를 끌고 가지 못하면 곤장백대, 아니 한 발짝도 걷지 못하게 볼기짝을 흠씬 두들겨 주겠다. 와. 이방이 힘없는 얼굴로 돌아가자 사또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어요. 두고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도록 혼쭐을 내야지. 사또는 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방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마을 저 마을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김서방, 자네 집에 새끼뱀 수소가 있는가? 아니 수소가 어찌 새끼를 벤답니까? 아이고
사또가 또 심술을 부렸군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었지요. 아, 이번엔 정말 죽겠구나. 이방은 집으로 돌아와 알아 누웠어요. 이번에도 아들이 나섰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에는 방법이 없을 게다. 꼼짝없이 권장을 받아 죽을 수밖에. 어린 너를 두고 어찌 이놈을 감을지. 이방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날이 밝자 아들은 또 사또를 찾아갔어요. 어찌 이번에도 내가 왔느냐? 사또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자분자분 말했어요. 사또, 저희 집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사또가 말했어요. 이 애끼는 남자가 어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냉큼 대답했어요. 그럼 수소는 어찌 새끼를 베겠습니까? 뭐라고?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어요. 하지만 쭉 재진 눈만 지켜두고 아무 말 못했죠.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나 수소가 새끼를 베는 것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 뒤로 사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대굴대굴 눈을 굴리며 심술피울 궁리만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방에 쓱 나타나며 헛기침을 하며 얼른 뒤돌아섰대요. 또 창피를 당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지 뭐예요. 개구리 바위.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금강산 기슭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 안에는 개구리 형제들이 복작대며 살았지요. 낮이고 밤이고 보이는 것은 우물 위에 동그란 하늘뿐이었어요. 우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처럼 멋지진 않을 거야. 당연하지, 깨골깨골.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우물로 찾아왔어요. 까마귀님, 어디에서 왔어요? 넓고 멋진 세상에서 왔지. 정말이에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깨골깨골. 까마귀는 꺽 들임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봄에는 꽃동산에 꽃들이 활짝 피고 여름에는 산과 들이 초록으로 물들지. 가을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화려하고 겨울에는 눈꽃이 새하얗게 핀단다. 개구리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개골개골. 그럼 가장 멋진 곳은 어디예요? 까마귀가 냉큼 대답했어요. 그야 금강산이지. 네? 금강산이라고요? 까마귀는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너희가 사는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이냐? 개구리들은 단 한 번도 우물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까마귀님,
제발 우리에게 금강산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말이니? 그야 쉽죠. 우리를 등에 태워주면 되잖아요. 뭐? 너희들 모두? 맙소사, 그건 안 돼. 개구리들은 까마귀에게 개굴개굴 매달렸어요. 좋아, 그럼 딱 한 마리만 태워주지. 개구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와글와글 떠들더니 마침내 맏형 개구리가 까마귀 등에 올라탔어요. 까마귀는 우물 밖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혹시 꿈이 아닌가 해서 맏형 개구리는 뺨을 세게 고집어 보았어요. 까마귀는 까르르 웃더니 맏형 개구리를 금강산 골짜기에 내려주었죠. 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금강산 구경을 하렴. 까마귀는 말을 마치고는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둬야 하다가 동생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맏형 개구리는 폴짝폴짝 금강산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찌나 넓은지 가도 끝이 없었죠. 에고, 지쳐서는 더는 못 가겠다. 아니야, 동생들이 애타게 기다릴 텐데 힘을 내야 해. 맏형 개구리는 한낮이 지나서야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봉우리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맏형 개구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개굴개굴 울음 주머니가 블룩블룩 부풀어 올랐지요. 맏형 개구리는 너무나 멋진 경치에 반해 동생 개구리들이 기다리는 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맏형 개구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지 뭐예요. 지금도 금강산에 가면 개구리 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물 속 동생 개구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맏형 개구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있다나 봐요.